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과 사회의 3주차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이니까 4주차에 여러분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변동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다른 수업을 이렇게 지켜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 온다고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이지만 여러분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하면 미리 연락을 주면 됩니다.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불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참여 얼굴 대면 보고 수업은 하고 싶지만 또 서로가 또 시기인 만큼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좀 강해야 되겠죠? 잘 이겨내려면 멘탈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업과 사회 3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내용은요 자, 기업과 사회에 앞서 우리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기업과 사회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업은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거죠. 사회가 워낙 크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공공에 관련된 일이지만 이 기업이 차지하는 이 영향력이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 사회는 놓고 보면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업, 법인 기업이 있겠지만, 개인 기업을 해서 영향력이 적고, 법인을 해서 영향이 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상호 쌍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잘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할 역할은 무엇이고 사회가 또 할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네. 자, 가보겠습니다. 기업입니다. 자, 상호작용 관계. 자, 잠깐만요. 많이 넘어갔습니까? 자,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과 상호작용에 의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슈.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요구사항을 그 기업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권력과 정당성. 기업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고 정당성에 맞게끔 행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양자 간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향력 방향과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 관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방적 관계냐 쌍방적 관계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반적 관계, 쌍방적 관계. 한마디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뭐 소통을 해도 그죠? 핑퐁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탁구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상대방이 뭔가를 또 이렇게 건네오면 잘 경청해서 또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가 압력을 행사해서 기업을 강제로 어떻게 뭘 한다.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기업의 성장은 뭐 국가 발전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또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예를 들면 가격을 단합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주유소들이 다 단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원가를 올린다든지 그죠?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는 사회에 있는 우리 많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지켜볼 수는 없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봤을 때 우리가 기업과 사회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길가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오늘 청소를 하나요? 시끄럽습니다. 이해 좀 주시면 그 쌍방적 관계, 그 상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계가 구축되고 상호 시스템적이다, 상호 상등적이다, 상호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 그래야 소통이 되듯이 역시 마찬가지 사회와 기업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시스템적인 관계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한 곳만 떼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시스템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사고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골수적인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사고의 체계로서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피라미드 이 조직, 하이라키 조직인 이 수직 상하관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부분에서 잘 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군대라든지 이런 관공서나 공기업이 또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또 다 맞지는 않죠. 아무리 군대라 해도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이제는 저는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된 짓이고 잘못된 방향이면 그 올바로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사회가 기업보다 훨씬 큰 범위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사회에 엄청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대등한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상호작용, 시스템적 관점에서 시스템적 작용 관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상위의 시스템으로 보고 하나를 하위의 시스템으로 본다. 사회 시스템 안에 정치, 사회문화, 경제 시스템, 자연, 환경, 과학적 시스템, 문화 시스템 이렇게 봤을 때 그 시스템 중에 경제 시스템 안에 기업이 또 있으니까요. 기업, 정부, 가게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위 시스템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시스템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호작용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이제 대등한 관계, 사회에서 대등한 관계를 놓고 보는데 기업과 사회는 대등한 관계. 그래서 사회를 미시적 관점에서 이제 파악을 하겠죠. 사회가 너무 넓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작게 마이크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대등한 관계로 이제 보는 거고요. 기업의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에 직속되는 그죠? 관계에서 사회 시스템을 경제 주체로서 handling 했고요. 경제 주체를 구성하는 기업과 다른 경제 주체 방금 말했지만 정부, 가게 한 구성이니까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평등하게 대등한 관계로 서로 본다라는 겁니다.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업과 사회의 학문적 연구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그러면 기업을 연구하는데 사회를 살펴보고, 그렇죠?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문적 배경을 보면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공익환성, 계속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죠. 일시적인 기업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치열한 지구촌 경제 전쟁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우위를 위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이 노력도 있지만, 기업이 지금 국가도 한번 보세요. 국가도 좀 넓은 범위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경제 제재를 해서 완전히 러시아를 부도 사태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똘똘 뭉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죠? 중국의 러시아 편을 좀 군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 뭐 생화학 무기를 쓴다, 이런 상황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뭐 나토, 폴란드 이런 쪽에 국가들까지 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런 나라들의 어떤 침공이 되면 이제 합당한 근거가 되니까 같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어떤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사실 중국과의 미국과의 싸움도 무역 전쟁이잖아요.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나라가,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하니까 우리도 미국하고 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중국하고의 어떤 거리감을 유지해야만 미국하고의 어떤 친분 관계가, 그렇죠? 친미의 어떤 관계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뭐 그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일단 국민의힘당이 훨씬 더 친미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은 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뭐 중국 편을 많이 들거나 뭐 북한을 많이 편들어서 미국하고 잘 못 지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한번 이번 정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경제 전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현 상황을 한번 거론해봤고요. 그래서 급박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요구를, 그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 사회적 요구,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죠. 그걸 니즈를 잘 파악하고 새로 가치를 계속 제안하는 부분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야 소비자가 더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뭡니까?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또 서비스를 받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업과 사회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공존과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적 욕구. 그래서 기업이 어느 위치에, 어느 사회에, 어느 시대에 놓여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시대 흐름을 잘 꿰뚫지 못하고 가면 결국은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현대자동차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우크라이나가 왜 그러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현대자동차 주식이 빠지냐? 그 이유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의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자동차를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일단 러시아하고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주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러시아 정부도 지금 계속해서 이 언론을 차단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참,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 사람이 저렇게 한 사람뿐만 아니겠죠. 그 한 사람의 힘을 받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놓았겠죠.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정의가 얼마나 더 강하고 그죠?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똘똘 뭉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이건 예상입니다. 아무리 외국에 우리가 어디에 가입돼 있더라도 안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결국은 자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결국은 자기의 나라의 이익이 그죠? 불똥이 튀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다 조심조심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국방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아마 많은 나라들이 알아냈을 것 같고요. 알게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가 유지된다면 참 좋겠으나 이 사람들의 이 이념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골이 깊어지면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를 보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는 기업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저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면 사회에 환원을 하고 뭔가 기부도 많이 하는 어떤 CEO의 어떤 그런 영향을 기대하는데 우리나라 CEO들은 어떤 그죠? 회계 분식 이런 감사만 절차를 앞두고 이렇게 사회적 환원이나 기부를 하는 걸 보면 그 땜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상위 시스템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위 시스템으로서 기업이 그죠? 역할도 필요하고 상호 경제적, 그죠? 사회적 교환적 관계를 구축하는 상등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뭔가요? 기업이든 사회든 공동의 목표가 뭔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기업도 잘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윤도 많이 창출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에 많은 어떤 공헌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뭔가요?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 사회적 목적 간의 균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기업이 그럴 어떤 그 여건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건 예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복권에 한 10억 넘게 20억이 넘게 당첨됐는가? 하여튼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됐는데 아니 그 지역 내에 많은 이런 복지관에서 연락이 오는가 봐요. 동사무소부터 해가지고요. 연락이 오는데 자기 돈도 아닌데 복권 당첨된 사람한테 막 기부를 하라 이렇게 압력과 압박이 오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막 욕도 한대요. 욕도 하면서 그만큼 공돈이 생겼으면 기부를 좀 해야지 하면서 자기 돈인 것이냐 막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CEO가 되었는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더 너무 세다. 그죠? 기업이 그냥 땅 파서 장사했습니까? 놀면서 장사했어요? 사업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막 압박을 준다거나 전화를 해서 기부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참
웃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이 균형이 뭘까요? 네, 서로가 눈치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회가 요구하기에 앞서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의식 수준이, 그죠?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가의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의 어떤 그 기업 마인드, 그렇죠? 오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나 마크 zuckerberg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세를 매기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본인들 입에서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낼 걸 알고 있지만 부자세를 매기자라고 말을 언론에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많이 배울 점이죠. 자, 기업의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고요. 또 경영자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고요. 당연하겠죠. 사회적 변화에 잘 순응해서 기업이 잘 계속적으로 잘 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윤리적 경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법률 넘어서 윤리 경영, 또 나아가서 사회적 환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목적 5가지. 자, 보시면 기업은 사회의 목적의 균형을 이루고 기업의 사회적 안정력, 경영대 능력, 윤리적 기여, 제수한다. 자, 이런 다음 중 기업과 사회 연구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몇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기업과 사회 균형적 목적에서 기업은 어디까지나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요. 존속과 발전하고 가치 극대화. 가치가 뭡니까? 원재료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공을 해서 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은 뭐죠? 고객이 기대하는 만큼 사용 가치가 높은 거죠. 그 사용 가치 이꼬르 고객 기대 가치가 일치하면 고객 만족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죠. 자, 사회적 목적이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공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 누구 하나 불이익이 가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강제적으로 부자들한테 막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건 독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그 국민의힘당 쪽에 표가 좀 나왔어요. 광주에 표가 좀 나왔는데 만약에 그 표가 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었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됐겠죠.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광주의 그 특정 구가 표가 국민의힘당 쪽으로 많이 쏠렸는데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서울로 치면 강남이고 울산으로 치면 바로 옥동 신정동 쪽이죠.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이재명이 보편적 법제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당선 후보가 아니죠. 후보가 보편적 법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국민에게 자기 임기 내에서 100만 원씩 기본급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 기본급을 줄 수 있는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바로 잘 사는 땅 부자들, 건물주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자들은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게 강제적인 부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이렇게 내가 주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이거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메슬로 욕구 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욕구, 종교의 욕구 위에 자아실현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초월 욕구가 있어요. 그 자기 초월 욕구가 뭐냐면 바로 이타심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간다면 이거는 자기가 크게 성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사회적 환원이 큰 행복이거든요. 이걸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안 받아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고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분위기로 그렇게 가서 자발적으로 보조금에서 돈이 나와야지 강제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결국은 저는 공산주의, 반사회주의가 되지 않을까. 공산주의까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로 하는데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나 뭐 베트남 정도로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과 사회문화의 연구 목적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인정. 기업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정확한 정보, 신뢰 경영, 적정 이윤, 친환경 경영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윤을 내더라도 적정 이윤. 네, 적정 이윤. 근데 참 말이 좋긴 한데 이게 그 소비가 그 원가 대비 너무 많이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자동차를 만드는 원가가 예를 들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걸 1억을 80% 남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가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 원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원가에 대한 어떤 정보가 노출이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통을 하면서 뭐 원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모르겠는데 예전에 알아본 바람은 바카스 한 병이 그 500원 한다면 그게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었던데요. 그게 원가가 뭐 50원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100원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약국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게 물론 이제 남겨야 되니까 예전에는 유통을 통해서 이게 가격이 많이 이렇게 향상되었다면 이제 유통이 이제 직거래로 바뀌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질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좋아진 부분은 뭘까요? 유통 단계가 많이 없어진 건 좋아서 가격은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유통 과정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많은 인원들이 실업자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자율 자동차가 나온다면 택시가 어떻게 될까? 답은 뻔하죠. 승용차 판매가 어떻게 될까? 답은 뻔합니다. 자동차 판매가 될까? 이제는 부르면 오는데 굳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엄청나게 편리해지고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 경영 능력에 기초한다. 맞습니다. 경영자의 의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 능력,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십니다. 너무 힘들고 빠듯한데 뭐 사회적 반응 이런 거 언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는. 자, 그래서 경영 능력이 뛰어날 때 수익을 많이 들어옵니다. 경영자의 능력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존속 발전하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이해관계자가 뭡니까?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공급원이 될 수 있고 뭐 수요자도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또 유통에 관련된 뭐 업자도 될 수 있고 뭐 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부터 해서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밴드 회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2,000개가 넘는다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양하고 그걸 그 제품을 만들 뭐 자동차 종류도 다양하니까요. 그런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현대자동차 내에 있는 뭐 1차 변도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 내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자동차가 빨리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공급체가 있으니까 결국은 다 시스템화되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돈을 버는 직접적인 부분은 직원들이겠지만 그 밴드 회사들하고의 그 직원들하고의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정부가 중재해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어떻게 압력을 가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정직원은 1억이 넘는데 그죠? 이 밴드 회사들은 3천도 못 받고 있으면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핵심 포지션 트라이앵글 아까 했지만 조직이 목표를 하는 고객에 부여된 직무가 있겠고 직무에 따라 구성된 조직 등을 통괄하는 경영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죠? 핵심 포인트가 조직의 목표에 그런 고객을 잘 섬기고 고객에게 직무를 잘 수행하고 그죠? 고객에게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짜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주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고객에게 갈 어떤 서비스 직무에 맞게끔 잘 짜여져야 될 것 같고 그 조직도 인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배치가 잘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 목 5번째 사회 변화. 자, 개방화, 국제화, 기업 활동 맞죠? 자, 그래서 이미 국내를 넘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나 뭐 SK나 이런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영향력이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국내에 있다가 이제 외국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다가 그게 뭐 하자가 생기면 나라 망신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다원화 사회에 맞는 전략적 어쨌든 다원화 사회. 다원화가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사회입니다. 요구 조건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 자, 민주적인 경영 운영이구나. 그래서 상사가 예전 같으면 했으면 오늘 회식이다 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왜 회식? 이러면 무조건 따라갔다면 지금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게 원래 맞죠.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낙인이 찍히는 어디? 오늘 회식한다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어떤 피라미드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이 권력과 권한으로 지시를 내리고 추진한다면 결국 그 조직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 핵심을 끊임없이 쇄신해서 소비자가 새로운 신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글씨 있네. 네, 실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유용한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 이야기 다 됐네. 자, 우수하고 안전한 유용한 제품, 그죠?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뭡니까? 특징적인 게 바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 본 사람은 있는데 그걸 그죠? 제품을 허가를 내거나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든 회사들이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해서 지금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런 걸 지켜보고 있으면 이걸 누가 중재를 해서 해야 되느냐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건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얘기할 거고 손해보는 소비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하게 엄벌을 내려서 어떻게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이름으로 되면 안 되겠죠. 강한 엄벌이 있을 때는 엄벌을 해야죠. 자, 그래서 기업과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입니다. 기업이 사회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강점, 약점, 파악. 자, 이게 사업 분석이죠. 외부적으로는 기업, 이제 기회의 유입. 자, 이게 이제 strength, weakness, 그다음에 opportunity, threat해서 이 내부적인 거하고 외부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잘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 외부의 적만 알면 되느냐,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외부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이 군사용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영에 있어서 경제 전쟁을 벌이는 어떤 개념으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뭐 경제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정하게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 같은 시장에서 뭔가를 판매한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본다면 내부의 상황을 잘 살피고 외부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위기에 잘 직면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강점을 적고 약점을 적고 기회 내부적으로 강약점이고 외부적으로 기회의 위험이 이런 걸 적겠죠. 이런 걸 적어서 강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 그게 기회를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SO 전략이 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내 강점을 통해서 그 위협 요인을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약점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겠죠. 외주를 준다든지 할 수도 있겠고 제일 어려운 건 내부적으로도 약점이고 위협이 외부적으로 위협의 요소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위협과 약점 동시에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무기는 많이 보유하고 어떻게 정신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핵은 없잖아요. 그 핵은 없기 때문에 그 약점이 될 수 있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또 외부적으로 핵을 가지고 그죠?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자, 우리가 어느 그죠? 나토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핵우산 정책을 펼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핵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안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냥 안 만드는 걸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한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핵을 보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중국이 자기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사실 일본이 핵이 없어서 미국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무기가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 나라를 그죠? 어떻게 차지하지 못하겠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핵을 보유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국제적인 어떤 규약이나 이런 그 규정을 깨서 신뢰를 또 저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강하게 힘이 있어야만, 그리고 또 요구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상황을 놓고 볼 때 핵을 러시아가 쓴다면 미국은 가만히 앉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죠?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을 아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걸 보면, 이게 미래에는 우리한테 영향이 끝이지 않을까. 만약에 저걸 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한다면 과연 미국은 또 중재가 힘들 거고, 또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지속된다.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 평화 올림픽도 개최하고, 그죠? 정상들이 모여서 G20 이런 것도 하고, 그죠? G22 정상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 뭐냐 이거죠. 네, 이런 사회 분위기 심각합니다, 그죠? 네. 자,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사례를 여러분이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상황을 직장의 기준을 보고요, 직장의 강점과 약점, 직장에 처해 있는 그 기회요인과 이해요인을 가지고 하나의 전략을 펼쳐보면 되겠고요. 직장에 취업을 안 한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취업할 직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걸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겸비해서 한번 이렇게 짜서 올려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유예요인이 적혀야 이걸 통해서 살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취업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업 못하는 본인이 잘하는 게 영어예요. 근데 마침 그 회사가 외국계 관련 업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강점사에서 나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어떤 전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럼 기회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우대 잘 뽑는데 그럼 내가 약점 보완하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그 외부의 상황을 내가 알고 나의 장점, 약점을 보완하든지 더 살리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까지도 같이 작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칸을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이 그냥 첨부하면 되겠죠? 같이 첨부. 예, 같이 첨부해서 요약할 때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네, 따로따로 하니까 또 확인하기가 너무 번거롭던데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기업 영업 목적, 윤리 경영입니다. 윤리 경영.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그죠? 조직 경영이 개방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활동은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꼭 이게 정보화 발달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 윤리 경영을 하는 조직에 내가 있고, 윤리 경영을 하지 않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미 골막 터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죠? 구성원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윤리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저버린다면 결국 그 조직은 언젠가 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감독이 농구 감독, 뭐 축구 감독, 뭐 이런 이제 야구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정 이름 생각 안 납니다. 농구 감독이었습니다. 농구 감독이었는데 자기는 농구 감독으로서 선수를 이렇게 기용할 때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것만 보지 않는다. 농구가 끝나고 외부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지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0% 맞다. 박수를 봅니다. 결국은 호날두가 그쵸? 축구는 잘 찰지 모르지만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인성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메시 보세요. 축구도 잘 차고 인성적으로 됐어요. 메시를 까는 언론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 정신이 뭐 이런 말 해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천수가 나오는데 이천수가 국가대표로 뛰면서 나중에 발탁해서 많이 탈락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축구 잘 찼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그 판결을 그죠? 제대로 못 내렸다고 오심을 했다고 오심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막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대표에 발탁이 잘 안 됐어요. 축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실력발을 다 못한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뭐가 문제냐?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결국은 기업으로 치면 윤리경영은 인성입니다. 이걸 기업이 추구하겠다라는 걸 누가 해야 됩니까? 기업의 CEO가 해야죠. 그 기업의 CEO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그 조직은 겉은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윤리경영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 이해경영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사회적 이슈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뭐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그 회사 돈을 개인 어떤 사비로 쓴다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의 목적과 사회 목적 간의 균형, 그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경영자의 능력 향상, 사회적 요구에 순응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연구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자, 기업이 사회적으로부터 기대를 받는다. 자, 그러면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거죠. 이 기대가 작아진다고 했습니까? 커진다고 했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다. 왜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냐? 라고 놓고 본다면 뭐 자기 돈도 아닌데 왜 기업의 역할을 이렇게 자꾸 확장시키고 있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넓고 폭이 넓고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력이 크니까 그에 대한 요구 조건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는 기업이 취해야 할 경영 전략이나 행동 양식, 공헌, 사회가 바라는 요구나 편의 등의 책임을 원만하게 완수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게 뭐냐? 사회적 기대다. 소셜 익스펙테이션이다. 자, 이걸 꼭 정리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대에 관한 관점, 당연히 세부 내용부터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바로 경제적 기대, 돈을 이윤을 창출하는 거. 그렇지만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운영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적 기대, 말 그대로 사회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기대에 못 미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이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대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를 기업이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놓고 보면 결국 그 기업은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본주의,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너무 독점하고 또 다른 면면 이제 그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이 정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또 개입을 많이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중자본주의를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적정선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신자본주의, 신자유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보면 법이 원하는 내에서 법률적 기대, 그래서 수중자본주의 시대 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윤리적 기대, 그죠? 공사, 도리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 사회적 권한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순수성, 자발성, 양심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사회적 공헌활동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외워둬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 성과치에서 사회적 기대 수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빼기를 하면 사회적 기대 수준에서 기업 활동의 성과치를 빼면 이게 활동 성과치가 많으면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죠? 기업 활동 수치가, 그죠? 적으면 어떻습니까? 기대 수준은, 그죠? 더 많은데 요구 조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 활동 수치가 많이 했는데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다, 그죠? 그걸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회적 기대 수준이 앞에 와야 되고 큰 거에서 뺀다. 그런데 사회적 이슈가 된다. 기업 활동 가치가 적다. 그러면 사회적 이슈 되겠네. 맞죠? 기대 수준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대하는 수준에 맞춰서 기업의 성과 활동 수치가 성과치가 올라가면 사회적 이슈가 발전하지 않겠죠. 근데 기대 수준이 적다. 저렴하게 가는 거고요. 자, 볼까요? 이슈 발생. 자, 첫째,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되는 이에서 이슈가 발생한다. 서로 그죠? 대립되는 관계. 뭐가 대립되겠습니까? 결국은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겼는데 아니 이윤을 독점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하지 않냐? 돈을 못 벌어서 모르는데 많이 벌었는데 왜 안 나누느냐? 적정 배분해라 이렇게 되겠죠. 또 무조건 이렇게 앞서 있지만 단가를 후려쳐서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의 어려움을, 그죠?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연봉을 계속 올라가고, 그죠? 그런 문제가 심각하겠죠. 기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부족하다. 덩치는 산만한데, 그죠? 사회적 환원은 조금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보고 있죠.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법률 규정, 제한 등 제도적 적용에서 갈등이다. 근로자, 소비자, 주주들의 이해관계, 그죠? 근로자 복지, 월급 인상이 없고 소비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불만족, 주주들에게 어떤 배당 이런 부분이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처음에는 도입 단계에서 정치적 이슈로 갔다가 나중에는 정부 이슈로 갔다가 나중에는 정부 이슈까지 안 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슈가 다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과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법률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어떤 판결을 기다리는 이슈가 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이슈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도입기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업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대립되어서 일정 수준 미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근데 이해관계자 이슈, 어떤 문제만 일으키는 거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핫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다. 법적인 이슈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택배, 네. 택배 CJ 택배 데모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월급 인상이죠. 월급 인상을 해달라 했는데 엄청나게 오래 이제 노동쟁이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해산이 됐는데 아직까지 완만하게 어떻게 해결책을 못 봤는지 지금도 CJ 대한통운의 택배 운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일찍 좀 정부가 개입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기업의 노와 사가 너무 대립된 상황에서 이걸 남일처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노동자가 힘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또 사회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입장에 상황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걸 절충하는 팀이 프로젝트 팀이 이슈화되는 이런 걸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죠, 그죠? 이슈 전환기에서 이 모든 나눔을 거치고 이제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기업 사회적 합리성. 네. 이해관계자가 상호간에 존중하는 자세. 아우 좋죠. 이해관계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가치 공유.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 공유하고 유연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예측해서 미리 서로 합리적으로 대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업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어떻게 합니까? 기업과 사회적 합리성은 완전하지 않다. 충돌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새롭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 이해관계 조화를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각각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결국은 정부가 개입을 하죠. 윤리적으로 친환경 노동조의 사회를 참여하고 그래서 사회는 이해관계자들 적극 참여를 하고 기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 또 객관적인 기대치와 지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또 사회가 너무 또 기업에 많은 요구를 하면 또 기업은 또 그에 걸맞는 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보면 커질수록 영향력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기업의 어떤 권력 남용이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사회적 기대치에 못 미치면 또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기대에 기여를 많이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포스, 코퍼레이트 포스는 뭐냐? 기업이 보유한 능력을 개인, 단체, 조직, 사회에 미치게 하여 영향을 행사한다. 뭐 가격 단합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일부러 그죠? 가격을 뭐 너무 높일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은 걸 알고 뭐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제품을 덜 만들고 이런 그죠? 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처음에는 독점회사다 하면서 정부가 압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빌 게이츠는 원래부터가 이제 사회적 환원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환원을 해버렸죠. 해버리니까 독점하는 기업이 사회적 환원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는 없다. 싹 들어가 버리죠. 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은 맞죠. 지금 뭐 우리 운영체제 프로그램에서 이 윈도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자, 기업이 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그만큼 돈을 벌어서 가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경영의 목적에서 이윤을 남기지만 이 사회가 보는 입장에서 그게 공정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게 정당한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은 이런 권력을 통해서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 기술적 권력, 문화적 권력, 사회적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정경 유착을 한다든지 기술력을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한다든지 그죠? 네, 이미 그죠?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원래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특허가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고요. 문화 자체도 그죠? 기업 문화 자체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나면 안 될 것 같고 사회적 권력을 행사해서 특정 어떤 후보가 당선되도록 뇌물을 쓴다든지 이러면 더더욱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규 창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어떤 정경 유착을 통해서 그곳에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좀 많이 이런 사회적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도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 경제적 권력, 먼저 경제적입니다. 제품을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교환 소비를 통하여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현상에 미치는 힘. 자, 이게 경제적 권력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 경제도 살아갈 수 있다. 기업은 경제적 메커니즘 속에서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여 동시에 경제적 주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권력이라는 것은 나쁜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기업이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남용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권력입니다. 그렇죠? 기업이 생산하는 제약서비스의 생산 패턴이 변화된 대기업은 사회 전체나 지역사회의 발전하에 실태하게 핵심적인 힘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기업이 그 지역으로 온다 하면 그 지역 내에 어떤 인력이 많이 충원될 거고 또 발전할 거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 하나 들어온다, 맥도날드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요. 그럼 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권력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적당한 선에서 컨트롤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치인까지도 역할까지도 하니까 기업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에 수립되는 정책, 법률 제재, 관련 규정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업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남용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규 유착까지는 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여 전 기업 활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수단들에 대하여 기업 활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영향력 때문에 기업이 망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당이 되면 어느 기업은 죽어난다. 뜻하지 않게 회계 감사를 많이 해서 그 기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보복성 있는 어떤 정당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을 특정 기업을 감사를 엄청 해가지고 뭔가 비리를 파내서 그죠? 못하게 하는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오게 나중에 사례를 들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유한 킴벌리 유일한 그 CEO가 동행하고 있을 때 정치 후원금을 내라 하는데 유한 킴벌리 유일한 박사님은 그걸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딱 때린 거예요. 감사를 가서 이 기업 한번 본때를 보여줘라 하면서 갔는데 감사하고 나서 너무 투명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한 킴벌리죠.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화장지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만큼 투명한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정치에 너무 관여하면 안 되겠고요. 기술력,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자연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게 기술개발, 혁신, 융화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한 품질, 고객만족, 관리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화적인
기업의 문화입니다. 기업이 사회에 다양한 분야의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유지적으로 발전시켜 인간이 생활 편리하도록 하는데 이를 기업의 문화적 권력이다. 기업이 지역사회 국가 발전은 문화예술 분야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체육, 오락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발전, 인터넷 상용화, 이 스피드한 사회를 만들어서 문화를 바꿔놨죠. 이런 것도 이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닌가, 문화적 권력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놓고 보면 기업의 정당성.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입니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책임, 또 비경제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다. 비경제적 책임 뭐겠습니까? 사회적 환원이죠. 네, 그런 걸 시스템 에러, 운영적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가보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 성과도 내고 이해관계들도 잘 화합하고 품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어떤 공해를 일으키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해수나 이런 걸 내뿜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런 정당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기업이 경영을 올바르게 잘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의 정당성, 기업은 성과도 내고 이해관계를 하고 자, 고객하고 내부 고객, 외부 고객부터 시작해서 전진하는 것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네. 자, 네, 네, 마무리됐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면 수업이죠.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